평생 가면 안 되는 절. 고모가 암으로 입원한 친할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을 무렵의 이야기. 때는 쇼와 중반이라고 하니 6, 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은 본가에서 조금 먼 시골의 오래된 시립병원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려장하는 산속 같은 느낌이랄까요. 매일 속관내듯 노인이 죽어나간다든가요. 그래도 고모는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할머니 대신에 할아버지를 지키러 자주 다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보답할 생각인지 고모는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할아버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노인 누구에게나 그러는 건지 형식적인 것인지 치료라고는 명목뿐인 약에 쩌든 연명치료 중이었지만 열심히 보살펴주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개 중에서도 어느 나이든 간호사는 마치 직무를 넘어서 할아버지께 헌신하듯 밤낮으로 너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도 이젠 무리일까 싶던 어느 가을날,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고모에게 사토라는 성씨는 사토가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성씨가 사토이고 사토가라는 것은 현지 사무라이 집안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교사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죠. 간호사는 얼버무렸습니다만 할아버지 간호를 끝내고 방을 나갈 때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이후로는 스즈키가 관계된 사람과 함께하게 되겠군요. 하지만 절대로 땡땡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가면 안 돼요. 가면 목숨을 빼앗길 거예요.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그 땡땡사란 가신에게 반역당해 모살당한 어느 무장이 모셔져 있다는 지옥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집안은 왠지 거기 간 적이 없네 생각하고 고모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타계하십니다. 시신을 인수하고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병원을 뒤로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타계 후 몇 년이 지나 고모는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곳은 야마다가 스즈키 성씨는 아니어서 유감이면서도 조금은 안심한 고모. 그런데 결혼식에 스즈키가에서 날아온 축전과 본가 쪽은 아니라도 스즈키가 집안 분들이 신랑 야마다 씨의 친족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남편인 야마다 씨에게 확인했는데요. 야마다 집안은 스즈키 집안의 분가로 아직도 친족끼리 왕래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전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고모는 놀랄 수밖에요.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어떻게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를요. 결혼하고 시간도 흘러 아들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도 슬슬 잊혀져 갈 무렵, 아들의 초등학교에서 소풍이 있던 날, 점심이 조금 지나 집안일을 대충 마친 고모가 편히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아들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이 소풍 간 곳에서 높은 데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소풍에 나가 있던 담임에게서 우선 야마다군을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미안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없어 병원으로 갈 교통편이 없던 고모는 일을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 차로 아들을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걱정으로 초조해하는 고모였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실려간 외과 병원은 땡땡사가 있는 산 깃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죠. 그런 연유를 알 수 없는 고모부는 불이 나게 차를 출발시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웃시의 외과 병원으로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조바심 때문인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고모부. 시골길을 빠져나가 병원이 있는 이웃시로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중에 땡땡사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고모. 혹시 이건 언젠가 그 나이 많던 간호사에게 들었던 땡땡사에 끌어당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산길을 빠져나와 옆의 시로 다다를 무렵 고모부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것에 불안을 느낀 고모. 애는 괜찮을까?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고모부의 옆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져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침성도 좋고 굉장히 상냥한 남편인데 어떻게 된 걸까? 고모가 의아해하는 것을 간파하듯 차는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고모부. 저기 왜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해. 평소에는 고모부에게 참견하지 않는 고모도 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땡땡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올라오고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앞쪽으로 땡땡사로 가는 간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간판의 거리로 봤을 때 10에서 20분만 더 가면 땡땡사에 도착할 것입니다. 잠깐만, 이쪽 길 맞아? 고모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지도. 정신 차려봐! 하면서 고모부의 어깨를 흔듭니다. 시끄러워! 하며 뿌리치는 고모부. 당신 왜 그래? 이상하잖아. 고모를 무시하는 듯이 차를 모는 고모부. 차 세워! 나 택시로 갈래! 소리치는 고모. 하지만 고모부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차를 달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일단 차를 세워야만 해.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면 되나. 그러면서 운전석으로 손을 뻗는 고모. 뭐하는 짓이야? 고모부가 소리지르며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고모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광기를 확신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차. 눈앞에 왼쪽 도로 시내, 오른쪽 도로 땡땡사 라는 간판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차 세워! 하고 소리치는 고모.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고모부는 절쪽인 오른쪽으로 차를 꺾으려는데 그 순간 고모는 핸들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고모부. 차는 빙글 돌았고 갈림길 부근에서 겨우겨우 멈췄죠. 고모부는 눈을 부릅뜨고 광기의 표정으로 고모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고모의 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몸에 위험을 느낀 고모는 차를 내리려고 합니다만 안전벨트를 풀려는 손을 잡히고는 강력한 힘에 끌려갑니다. 얼굴의 광기는 더 심해지고 양 어깨를 엄청난 힘으로 잡힌 고모. 역시 땡땡사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나이든 간호사님이 말한 대로구나. 하고 체념할 때 고모가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바닥이 고모의 뺨으로 날아듭니다. 연거푸 2세대. 자기야, 정신 차려. 몽롱한 상태에 있던 고모는 죽임당할 거야. 도와줘. 라고 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어나. 당신 제정신이야? 의식이 맑아져오는 고모.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모습의 고모부 얼굴이. 당신 돌아온 거야? 라고 묻는 고모. 자기야말로 전화 걸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기는 차에 타고 얼마 안 있다가 잠들었어. 그러다 깨어서는 아들의 무사를 기원하러 땡땡사에 가자니 이 주변은 와본 적이 없으니까 살짝 관광하러 가보고 싶다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우선
애를 데리러 가는 게 먼저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차를 세우라니 택시 잡아서 땡땡사에 간다느니 하다가 운전까지 방해했어. 결국 갈림길에서 억지로 땡땡절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렸다고. 브레이크가 좀만 늦었어도 우린 죽었어. 망연자실한 고모. 지금까지 자각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는 차에 올라탄 무렵부터의 모든 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침착하게 서둘러 외과 병원으로 향하자고. 애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고모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고모는 고모부에게 그 나이 많은 간호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고모부는 놀라면서 그런 기묘한 이야기도 있냐고 의심했지만 그 이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소풍으로 갔던 공원에 있는 성터의 돌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를 10반을 가까이나 꿰매는 상처였지만 다행히 후유증도 없었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터는 땡땡사에서 모시는 그 무장의 성이었던 걸 나중에 알았죠. 게다가 처음 학교 쪽의 연락은 담임쌤만 했었고 교감 선생님은 고모에게 전화한 적도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안도 포함 우리 일가는 아직도 땡땡사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칸노케 언덕. 이 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이건 2013년 2채널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2월에 일어났던 실화. 내 안에서도 거의 정리가 되어 올립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취직도 결정되고 학교 생활도 거의 끝나 염원하던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면허를 따기 위해 정해진 곳에서 합숙을 한다네요. 내 고향은 관서지방인데 합숙 장소는 주고쿠 지방이었죠. 거기서 고향이 같은 4명의 대학생과 친해졌습니다. 면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합숙이 끝나면 축하도 겸해 어디로 드라이브라도 가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사히 전원 면허를 딸 수 있었고 나중에 드라이브 일정 잡자 하고 나서 해산합니다. 나중에 라인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일정도 결정됐습니다. 그날 부모님 차를 쓸 수 있는 건 저밖에는 없었어요. 다른 넷은 사는 것도 비교적 가까워 어딘가 모여서 스쿠터로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넷 중 하나가 알바가 있어서 그날 밤 1시에 우리 집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들은 이야기인데요. 넷은 12시에 무사히 모여 모두 스쿠터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었기도 해서 차량도 적은 쾌적한 드라이브였다네요. 넷이 교차로에서 나란히 신호대기할 때 신호가 바뀌면 바로 달려서 얼마나 다음 신호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경주 같은 상태가 되었답니다. 경주에 빠져 문득 깨닫고 보니 한 명이 사라졌네요. 셋은 왔던 길을 돌아갔더니 스쿠터를 옆에 세워놓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넷이었습니다만 그럭저럭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스쿠터 상태가 좋지 않으니 경주는 삼가고 천천히 가자는 이야기가 됐고 그 녀석 뒤에 셋이 따라붙는 진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까 고장났던 녀석의 스쿠터도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경주가 시작되고 만 거죠. 알아차렸을 때는 다시 아까 그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 고장인가 싶어 셋은 다시 돌아가기로. 그러자 역시 스쿠터가 길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또냐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있어야 할 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싶은 셋은 스쿠터를 멈추고 주변을 찾아봅니다. 10분 정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 난감해할 때 옆에 논에서
벨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기다려도 올 시간이 지나 내가 전화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라진 녀석이었습니다. 셋은 벨소리에 놀라 논 쪽으로 조심조심 갔죠. 거기는 가로등도 거의 없어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그러자 거기에 사라졌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양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줌을 지리고 있었습니다. 입도 크게 벌린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 논 한가운데쯤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네요. 그를 발견한 셋은 다급하게 불렀는데 전혀 반응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논으로 들어가 진흙투성이가 돼가면서 어떻게든 녀석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친구에게 내 전화가 갔고 목욕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달라는 말과 오늘 밤 드라이브는 중지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사정도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기다렸죠. 4시 도착한 건 결국 밤 2시가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넷은 석대의 스쿠터로 왔습니다. 실종됐던 녀석의 스쿠터는 놔두고 왔다고요. 무도수로 억지로 운전자와 녀석을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나가 있던 녀석을 우리 넷이 목욕시키고 추리닝을 입혔습니다. 그 무렵에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겨우 말할 정도는 되고 있었습니다. 오줌도 지린 상태라 우리는 신경을 써주느라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스쿠터가 고장났고 길가에 세우고는 모두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데요. 그러는데 길 건너편 쪽에서 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오라고 손짓했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내리비쳐 굉장히 섬뜩했다네요. 말을 걸어도 전혀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손짓만 했다는 겁니다. 거기부터는 기억이 없다는 말이었죠. 우리는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날 밤은 우리 집에서 머물고 날이 밝으면 우리 차로 스쿠터 가지러 가자는 말만 전하고 그대로 자기로 했습니다. 셋은 바로 잠이 들었고 그 녀석도 의외로 푹 잠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한 저도 어느새 잠들었죠. 그게 아마 밤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경 누가 말을 걸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건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야 해. 나 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만 끈질기게 돌아가야만 한다고 해서 저는 모두를 깨워 녀석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만 그는 돌아가야 돼 하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결말이 나지 않았고 불안하긴 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고 당부한 뒤 나머지 중 하나가 스쿠터를 빌려줘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약 1시간 뒤에 전화가 왔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스쿠터도 도중에 자기 것으로 갈아탔다고요.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안도하고 어느샌가 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전화가 온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녀석에게서 온 전화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는데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그의 엄마로 흐느끼면서 녀석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밖을 봤더니 스쿠터가 있어서 돌아왔구나 싶어 방에 들어갔더니 죽어 있었다네요. 놀라서 모두를 깨우고 주소를 물어보고 서둘러 부모님 차로 그의 집을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경찰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지난밤 같이 있었다는 말을 전했더니 더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도 떨어지게 됐고 의미도 모른 채 밖에서 기다리자니 경찰서로 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경찰차와 우리 차로 나눠 경찰서로 끌려갔죠.
우리 차 운전도 경찰이 해줬습니다. 취조실 같은 곳에 넷이 앉아 기다리는데 중년 남성이 사진을 들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무서운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생각 없이 보고 말았습니다만 정말로 봤던 우리 모두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고 맙니다. 사진에는 반듯하게 누워 천장으로 손을 뻗은 채 죽어있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은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손은 안개까지 펼쳐져 있었고 핏기가 가셔 새하얗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바로 주머니에 사진을 넣고 그의 모습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진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오줌도 똥도 지리고 있었고 흰자위도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 경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손과 팔이 경직되어 있었다고요. 또한 어깨가 위에서 억지로 끌어당긴 것처럼 양쪽 모두 빠져 있었답니다. 제일 기억나는 건 어깨가 빠졌는데 왜 손이 천정을 향한 채였는가 전혀 알 수가 없다. 중얼거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떨면서 지난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년 형사는 잠자코 끝까지 들어줬죠. 우리 이야기가 끝나자 형사는 한마디. 돈이 있는 곳과 처음에 그의 스쿠터가 고장난 곳은 어딘지 하는 것만 물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지도로 장소를 알려줬더니 형사는 거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간단한 조서 같은 걸 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스쿠터도 경찰이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로 제가 아버지와 같이 녀석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쪽 부모님도 경찰에게 사정을 들은 듯 그저 조용히 울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검은 부모님이 거부한 바람에 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있었고 아버지와 친구들과 참석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 그의 영정 앞까지 갔더니 관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분양을 마쳤습니다만 그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하는 후회가 너무 심해 어떻게든 그에게 사죄하고 싶었기 때문에 큰맘 먹고 그의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녀석의 관은 재단 뒤에 있다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거절당했습니다. 무례하다고는 생각했지만요. 계속 부탁했더니 마지못해 승낙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이 끝나고 그의 부모님이 불러 가봤더니 거기에는 관은 없었고 상자가 있었던 겁니다. 높이 2m 정도로 길이도 2m 정도. 폭은 일반 관과 똑같은 폭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여는 여닫이 문이 옆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식도 일절 없고 그냥 나무 상자로만 보였죠. 솔직히 우리도 보기가 힘듭니다. 볼 각오가 된 분만 아들을 보도록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면서도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녀석은 그 사진대로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은 쭉 편 채였고 아마도 눈꺼풀은 감길 수 없었는지 눈 부분에는 흰 천이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히익 하는 소리가 나올 뻔했죠. 우리 아버지를 포함 모두가 봤는데요. 모두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고 개 중에는 너무 놀라 서 있지 못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전부가 만남을 마치고 그에게 사죄한 뒤 녀석의 부모님이 사정 설명을 해줬습니다. 팔을 내리기에는 이미 어깨뼈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양팔을 어깨부터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눈꺼풀도 마치 피부가 거기만 사라진 것처럼 변해 닫을 수가 없었다는 것. 우리는 그저 울면서 그 말을 들으며 부모님에게 사죄했습니다. 녀석의 부모님은 너희들 탓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죄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뒤 울면서 아버지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경찰서에서 중년 형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해옵니다. 지도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충 장소를 말했더니 아버지도 거기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들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날은 거기서 대화 종료. 녀석의 사구제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장례식 날 일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이야기려니 하고 들어라 하는 전제를 두고 알려줬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라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 녀석의 스쿠터가 처음 고장난 곳은 칸노케 자카라고 불리는 곳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칸노케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칸오케 자카라고 불렸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랬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칸오케라는 건 관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관을 만드는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지방에서만이지만요. 하여 관 하나의 가격도 싸서 굶주리는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차별까지도 있어 꽤 억압당한 모양입니다. 그런 일로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던 게 특별 제작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관에는 넣지 못할 정도의 거구라든가 어떤 사정으로 만들어 놓은 관에 들어갈 수 없는 케이스로 특별 제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 주문을 듣고 저는 납득이 갔습니다. 관에 넣지 못할 정도의 거구 등은 그리 흔한 게 아니죠. 아버지는 계속합니다. 손짓했던 사람이 여자라는 점에서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관을 만드는데 아주 대단한 재주가 있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파는 주위에 퍼졌고 나중에 봤더니 특별 제작 관 주문은 모두 그 여성에게 갔다고 합니다. 기성품은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 놓지만 특별 제작품은 사후 주문이 들어오고 시체가 썩기 전에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은 특별 주문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외형도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장식도 제대로 되어 있는, 아무리 봐도 하룻밤 만에 만들어냈다고는 볼 수 없는 완성도가 높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무렵 이상한 죽음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그 모든 주문들을 전부 혼자서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특별 제작관 주문이 그녀에게만 가게 되어 점점 자기 배만을 불려가던 그녀는 다른 관업자나 주변 농부들에게도 질투를 받아 마지막은 젊은 나이에 참살되었다고 하네요. 많은 농기구와 공구로 원형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논밭에 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기부터는 본인 예상이라면서 아마도 녀석이 논 안에서 굳어있던 것도 그 탓은 아닐까, 손짓하던 여성은 그 여성은 아니었을까 라는 거죠. 지나친 생각일까 싶은데 지금부터는 할아버지가 만든 이야기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부터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에게만 들었던 이야기야 하더니 아버지는 계속합니다. 그 여성이 죽은 뒤 죽인 관업자들이 그 여자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특별 제작품을 그런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을까? 특수 도구나 방법이라도 있던 건 아닐까 하고 찾았다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집에는 간 만든 특별 제작관들과 본 적도 없는 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 제작품이라고는 해도 죽는 방식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크기나 형태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특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모두가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죽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관업자들은 설마 하는 생각에 그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관을 보러 갔더니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았죠. 어쩌면 그녀가 특제품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나 주술로 이상한 죽음을 일으켰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죽은 제 친구에게 우연히 내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죽은 녀석의 부모님은 우리 고향 출신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는 모를 거라 봅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혼자 지니고 가는 게 힘들어 여기에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이 길고 난잡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못 가게 붙잡아 둘 걸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몸도 싸늘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녀석에게서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올려봤습니다. 저도 더워서 일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같이 봐요. 감사합니다.